또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분입니다.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 보니까 지방시대위원회 또 행사도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울산에서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요. 네. 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하고 행정안전부 등등이 주관해서 균형 발전, 자치분권. 벌써 이제 지방자치 시작한 게 1995년도니까 네. 30년 넘었잖아요. 그런 전통이 이제 쌓여가면서 쭉 왔지만 여전히 수도권 일극화, 서울로 다 몰려들고 생산 기능, 인구, 수도권 인구가 지금 오히려 계속 늘어가지고 53% 될 거예요. 전체 해보면 생산 기능도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일극화를 해소하고 전체적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전국 각지에서도 골고루 잘 살게 만들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성과도 발표하고 우수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상도 하고 하면서 이제 김민석 총리님하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님 네. 등등 어제는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같이 또 부스도 같이 이렇게 안내하고 예. 관람도 하고 제일 좋아하셨던 게 그 사진 AI로 찍어서 그 얼굴은 굉장히 동안처럼 나오는데 머리가 이렇게 희게 흰 머리처럼 이렇게 돼서 막 굉장히 즐거워했던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의 조화, 산업과 상생하는 환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K 밸런스. 실제 이제 요즘은 지자체들도 지방 정부로까지 이제 격상하고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맞아요. 민간 기업처럼 굉장한 창의 융합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결코 민간 기업에 뒤지지 않는다. 네. 굉장히 재미난 아이디어들 또 그게 우리 민생 실질 현장에서 바로바로 적용되고 어떤 성과 개선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공공 영역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습니다. 예. 보니까 저희가 이제 광화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세종로 네네. 저희 걸려 있네요. K 밸런스. 그러네요. 저희가 예. 걸려 있네요. 네. 예, 정부 청사 딱 K 밸런스가 진짜 네. 걸려 있습니다. 네네. 눈에 들어오는데. 딱 그 네. 한글로 저걸 썼을 때 제일 재밌던 게 K 밸런스 이렇게 써 있어요. K 밸런스. 요즘 밸런스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밸런스. 아, 이것도 약간 예, 올드 패션 느낌 좀 나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K 밸런스 이 얘기를 저희가 잠깐 해봤고 저희 댓글을 보니까 신용환 우리 부위원장이 응원하시는 분들 밥하기 싫은 여자님, 네, 셸리님 반갑습니다 하셨고 짝퉁님 오셨고요. 네. 익산 오빠님 익산에서 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라고 하셨고 XC 방님은 저 달나라에서 시청 중입니다. 달나라에서 익산을 잘 모르지만 많은 예. 분들이 그 익산은 식품 클러스터예요. 아, 전국적으로 그래서 식품 관련 기업도 많고요. 음, 그 산업단지에 그 식품 및 바이오 농식품 제조 가공 이런 네. 것들이 발달한 곳이 익산입니다. 또 이제 지역 어딘지 딱 들으면 딱 이게 떠오르시는군요. 이제 왜냐면 이제 지방시대위원회 각 지역에서 부위원장. 많이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제안도 주시고 하는데 그렇네요. 일단 서류도 봐야 되고 사람도 만나보지 않으면 네. 요구사항 니즈가 각기 달라가지고 네. 이게 헷갈려서 그래서 웬만하면 다 만나보고 들으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화곡동 집에서 ESK님 인사해 주셨고 강순영님 교수님 안녕하세요라고 또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또 K 밸런스의 행사가 네. 잘 치러지고 있고 그리고 해외로 눈을 돌리면 네. 이재명 대통령 와 UAE 방문한 다음에 이집트에 가서 네. 연설도 하고 정상 외교를 이제 펼치고 있는데요. 일단 UAE 방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국격이 차오르는 느낌. 국뽕? 너무 국뽕이 차오르는. 그렇네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부위원장님은? 그 전투기가 딱 이렇게 옆에서 호위하고. 넉대가 호위하는데 누가 대통령님께서 그런 농담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안 보인다고 아마 저기가 가려져 있어서. 전용기에 가려져 아, 있어서 정말 최고의 예우 그리고 막 빌딩에 그 태극기. 그게 멋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좀 부족한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면서 뭐 우리가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걸 얻어내고 이런 게 사실은 그 동안은 좀 부족했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그 금관
이런 것들을 선물할 때도 여러 논란도 있잖아요. 막 그에 대해서 사실은 그만큼 어떤 동질성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동화한다 네. 하는 느낌을 주면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거를 얻어내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실용, 실리. 그럼요. 이 실용 고기 부분이잖아요. 외교죠. 이게.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들도 다 비슷한 거죠,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떻다는 걸 그들도 알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교역량으로 세계 7위 규모고 네. 경제 GRDP 이 규모로는 전 세계에서 10위에서 13위 사이를 항상 오가고 있거든요. 굉장한 초강대국입니다. 군사력에서는 5위, 6위. 6위였는데 지금 최근에 5위로 나오는 것도 많아요. 데이터에 보면. 네. 그런 초강대국임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고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예우가 달라지는 거죠. 다만 잠시 12.3 내란 등등으로 흔들렸던 위상인데 그렇죠. 그때 만약에 수습을 제대로 못하면 확 추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추락하는 건 한순간이죠. 사실은 올리기가 어렵죠. 그거를 빠른 속도로 우리가 회복해서 지금 정상화로 가고 있는 과정 이런 것들을 아마 외국도 다 보겠죠. 특히나 외국의 정상이라든지 그런 리더들은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대한민국을 네. 주목하고 있다. 대단하다라는 거를 자기들도 알죠.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도 국보홍이 차올랐고 이게 그냥 뭐 너무 기분 좋은. 그러니까 국내의 여러 가지 뉴스 상황을 보면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거 보면서도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비행기에 이렇게 서류 싸놓고 그 사진 올라왔더라고요. 사진 보셨죠? 원래도 워커홀릭이기도 한데 네. 제가 공무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이 네네. 제가 알기로는 서류를 두꺼운 걸 주시잖아요. 보통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네. 두꺼운 그 원래 첨부 자료 있잖아요. 그걸 놓고 앞에 A4 두세 장으로 이렇게 추각해서 주면 두세 장만 볼 줄 알고 그렇게 줄인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안 됩니까? 이걸 다 보신단 말이에요. 밑에 두꺼운 거를. 그러니까 와, 저 보십시오. 쌓여 있는 서류가 요약본들이고 밑에 이렇게 두꺼운 거 첨부하지 마시고 네. 적절한 양을 들이셔라. 왜냐하면 두꺼운 거 주면 다 본단 말이에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다 보십니다. 예. 많은 그 수석이나 어제도 이제 그 울산에서 행사하면서 대통령실에 이제 비서관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보고서를 드리고 대략 이렇게 요점만 파악했겠거니 하고 회의 들어가면 먼저 질문을 계속 하신 거예요. 내용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 두꺼운 거를. 그래서 적정량의 보고서를 드리셔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쪽잠을 밤에는 보통 깊은 잠을 좀 길게 자고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낮에 이렇게 이동할 때 쪽잠 자고 이런 차에서 거잖아요. 좀 자기도 하고. 예. 밤에 쪽잠을 자시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주무시다가 갑자기 생각나. 아까 여기까지 봤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 일어나 또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두꺼운 보고서 드리지 말라고. 그렇네요. 제발 두꺼운 거 너무 두꺼운 건 안 됩니다. 좀 전 사진 보셨듯이 이만큼 사놓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까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은 UAE 국빈 방문 마치고 다음 순방지 지금 이집트에 계신데 이집트로 향하는 공군 1호기 내에서 직무를 보는 모습. 이게 지금 SNS에 공개가 된 건데요. 저 옆에 제가 앉아서 인터뷰를 하고 싶던 생각도 좀 드네요. 공군 1호기 인터뷰하면 또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저기 올라가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건데. 그럴 거예요. 그렇죠. 2층이잖아요.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데. 근데 저 서류 쌓여 있는 걸 보시라고요. 이게 하나하나 파일로 이렇게 클립으로 찝혀 있잖아요. 그게 각 분야 각기 다른 내용일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요. 그러니 완전히 슈퍼맨 만능이 되지 않으면 소화를 어떻게 하겠어요. 만능이 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저 윤 같은 경우는 그 짧은 것도 심지어 방명록 글도 이렇게 보고 옮겨 적잖아요. 평소에 보면 거의 안 보고 하잖아요. 어쩌다가 이제 꼭 필요한 자료 같은 것만 손에 이렇게 들고 가끔 보시고 그 정도니까 다 풀리 소화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그걸 흉내 내려고 잘 따라서 배우고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때 사진 공개돼서 논란이 됐던 게 뭡니까? 백지 보고 컴퓨터 디스플레이 저 모양만 디스플레이가 아무것도 없이. 그랬던 대통령의 모습. DJ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퇴근하실 때 너무 많은 서류를 들고 가서 참모들이 말렸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아마 말려지지 않으실 거예요. 완전히 워커홀릭이셔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UAE 순방 또 지금 이집트에서
또 연설을 통해 가지고 이 얘기했습니다. 샤인 이니셔티브. 샤인, 그러니까 영어 약자로 해서 S 안정, 스테빌리티, H는 조화, 하모니, I는 혁신, 이노베이션, N은 네트워크, 그다음에 E는 교육, 에듀케이션. 샤인 이니셔티브 이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미 사이에 우리가 북한과의 국제사회 정상화, 관계 정상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비핵화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집트와의 관계도 발전시켜 나가고 한국과 중동의 상생의 공동 비전을 가지자. 이런 뜻에서 카이로 대학에서 연설을 또 했어요. 일반 우리 국민들 기준으로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네. 이런 샤인 이런 것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그 제안하게 되는 배경들이 있는 거죠. 이집트 하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6.25 때 참전 대한민국. 네. 이집트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이집트는 6.25 때 참전하지는 않았어요. 인구가 1억 1천만이 넘는 전 세계에서 14번째 대국이에요. 인구 네. 대국입니다. 국민 소득은 1인당 소득은 낮아요. 네.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GRDP 경제 규모를 갖고 있어요. 나이지리아가 제일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집트입니다. 인구가 이제 1억 1천만이 넘기 때문에 네. 전체 GRDP 그 총 생산 규모로 보면 대한민국의 한 3.5분의 1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도 한 40위권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인구가 많아서 1인당으로 하면 90위권 밖으로 처지지만 네. 총량에 있어서 그리고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모세 기적해서 기독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왜 그 애굽에서 탈출하고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 이집트에서 에집트 왕자. 그 생각하시면 이제 가장 적인데 기독교 인구는 한 10% 정도 되고 이슬람 그 중에서 이제 온건 수니파. 네. 시아파 이제 강성 시아파가 아닌 온건 수니파가 대부분 이고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경제 규모로 3위권에 있는 나라예요. 네. 사우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 방문하셨던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연방 그 다음에가 이집트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경제 규모 총 규모로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에즈 운하가 있잖아요. 수에즈 운하. 그래서 이게 터키가 왜 동서양의 어떤 중간에 허브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를 잇는 굉장한 허브죠. 이집트. 그런 경제적인 중요성이 있는 데다가 우리와 수교한 지 딱 30년 기념이 되는 때니까 예. 그에 맞추어서 물적인 경제적인 교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의 나라입니다. 온건한 어떤 그런 문화, 그다음에 전통, 피라미드 뭐 여행 가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네. 그런 어떤 문화적 전통, 자존심.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계획 경제가 되는 나라예요. 굳이 비유하자면 베트남이나 옛날 초기 중국식 사회주의 이런 거랑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 경제 체제거든요. 네. 규제할 걸 규제를 하면서 정부 주도로 끌고 가고 어떤 계획 경제로 어디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어떤 선진적인 거 앞에서 한 것들을 잘 전파해서 우리가 실리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중요하네요. 여러 가지 분야를 제안을 하신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에듀케이션이 좀 눈에 띌 에듀케이션, 건데요. 교육. 예. 예, 어디 가서 에듀케이션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문화적 자긍심과 교육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은 나라예요. 아프리카에서. 와, 그것까지 세세하게 네.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얘기를 하신 거군요. 자, 이집트 이 공식 환영식 현장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의장 사열후에 이제 회담을 하는 그 수순인데요. 자,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아까도 김혜경 여사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UAE 방문 이후에 이집트 방문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이거 화려하네요. 네. 화려하고 아까도 이제 야외에서 의장 사열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의장대 사열하는 모습 보니까 멋있습니다. 멋집니다. 여기가 이제 그 수에즈운하 때 이제 영국한테 좀 지배를 당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문화권 자체가 이제 전통의 그 이집트 자기들 어떤 자부심, 수메르 기타 이런 문화에 대한 그 자부심에다가 유럽 문화가 접목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화려하죠. 전통 그러네요. 아랍식에 플러스 이제 유럽식 여러 가지 같이 이제 접목된 것도 있기도 하고. 네. 유학생들 보시면 런던, 프랑스, 파리 이런 데로 엄청나게 보내거든요, 저들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고위층 지도자급의 수준은 엄청나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같이 이렇게 접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이 수준 높게 우리가 경제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교육적인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배경의 나라입니다. 네. 자, 아까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의장대 사열하는 모습 이런 것들 지금 환영식 행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김혜경 여사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한복을 입고 또 활동하는 이런 모습들, 일정 소화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이 대통령도 그렇지만은 이 대통령 부인 네. 예, 비교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김혜경 여사와 김건희. 이렇게 동료를 얘기하시면 예, 안 돼요. 얘기하기 어려운 그 정도로 참 엊그제 법정에서의 모습 보셨으니까. 예, 그러게요. 참 김혜경 여사의 이제 행보나 일정 소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에이펙터도 우리가 봤지만은 네. 우리 국익을 위해서 또 우리 외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어요. 조용한 그 일종의 내조이지만 그 조용한 내조가 사실은 스폰라이트도 받고 또 국격을 올리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용한 게 큰 성과가 나는 거잖아요. 네. 표가 안 날 것 같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외국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면서 결국 그게 커지는 그러니까 그게 시너지가 같이 나는 거죠. 대통령 내분의 그 시너지가. 네. 근데 김건희는 자기가 이제 요란했지만 대통령처럼. 결과는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일반인이 쓰는 사이즈보다 큰 사이즈의 마스크로 마스크를 가려야 쓰고.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지만은 약간 좀 건장해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몸이 좀 속에 듯한. 무슨 깔깔이를 입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추워서 그런 건가 그러기도 하고 좀 이상해 보인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차이 나는 그런 이 대통령 내의 모습을 우리가 전과 후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요. 이번에 이집트 방문 성과도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그야말로 국격이 이제 국뽕이 차오르는 그 시간을 맞고 있다. 포괄적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제안하고 또 일종의 MOU를 체결하고 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AI, 첨단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올라오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우리가 실익을 가질 게 많습니다. 자원은 네. 뭐 기본이고요. 기존에 특히 이제 중국에서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공을 들였잖아요. 예. 시진핑 정부 이전부터 시작해서 자원에 거의 이렇게 독점을 하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했는데 네. 그게 이제 2020년대 들어오면서 그에 대한 이제 여러 부작용, 반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저희에게도 훨씬 더 좋은 기회가 틈새가 더 많이 생겨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 지금 평화, 번영, 문화 3대 축의 중동 외교 전략을 강조를 하면서 오늘 이제 정상 회담 이후에 이집트를 떠나서 남아공으로 가서 G20 참석을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앞으로 일정 더 남아 있으니까요. 오마이 TV를 계속해서 주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VOD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열심히 외교하는 모습들 하나하나 올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교 얘기 이재명 대통령 순방 상황들 정리하게 되면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웃음꽃이 피는데 네. 국내로 눈을 돌리면 답답해가지고 허탈해서 웃기기도 하죠. 웃음 꽃은 아니고 헛웃음이. 네? 뭐 어제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 쌍욕을 하질 않나. 뭐.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은 나경원이 벌금 400만 원 맞고 의원직 유지되는 형을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게 좀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재판부는 정치적인 고려를 한 그런 셈에 벌금 400만 원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들의 말에 모든 답이 있고요. 그들의 말을 보면 줄줄이 이 제가 역설적으로 반어법으로 줄줄이 옳은 말만 해요. 옳은 말만 해요. 자 보세요. 이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이다. 저희도 유감입니다. 6년 동안 누가 끌어왔습니까? 아니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있을 때 태어났던 아이들이 네. 내년에 초등학교 가요. 그렇죠. 벌써 이게 뭡니까?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때 김용민 의원이 분명히 얘기했죠. 항소 분명히 하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기준이 있었잖아요. 저 구형량 대비 몇 퍼센트 그렇죠. 이상 예, 예. 그 있었으니까 지금 다 거기에 위배됐어요. 징역형 선고를 했는데 네. 2년 선고했는데 총 2,400만 원. 네, 벌금이요. 거기에다가 또 하여튼 절반 밑에면은 자동 거의 그동안 다 비교가 안 되죠. 항소한 거잖아요. 그죠? 징역형과 벌금형은. 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말이 있어요. 예. 법원이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요걸 번역기 돌리면 조희대 대법원 법원에서 우리 보고 법원을 커버해달라고 판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요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사법의 정치화라고 맨날 자기들이 지금 주장한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런 거를 하면서 뭐를 네. 막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사법의 정치화를 하고 있잖아요. 나경원이 뭘 저지선을 막으라고 이걸 판결을 내린 거예요.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 사법을 정치로 끌어들였잖아요. 본인이 지금. 그런 조희대 이건 정치- 조희대 대법원에서 강력히 뭐라고 해야 되는 아하. 내용인 거예요. 자기들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뒤집어 정치랑 보면. 상관없이 우린 독립돼 있어. 그럼요. 독립돼서 재판하는 거야 그랬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의 말은 어이. 오 마치 정치와 사법이 함께 가는 것처럼 한 팀처럼. 그러면 얘기하고 여기 이제 있다? 번역기를 돌린 거지만 요거를 그대로 의역해서 보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자, 그러면 그 저지해 주세요라고 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조희대 사법부에서 네. 우리 보고 국민의힘 보고 저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나경원 의원이 인정한 셈이다. 거기에다가 유죄 판결은 아쉽다. 저희도 아쉬워요. 너무 적게 때려서. 우리의 저항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한 거였다. 맨날 요거는 이제 뭐 침에 발린 저 침도 안 바르고 하는 소리고. 네. 황교안 씨 말이 또 더 웃기죠. 법이 무너졌다. 맞아요.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본인들이 무너뜨렸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맞아요. 자유민주주의 자기들이 밟았어요. 총칼로 국민 앞에 들이대고 지금까지 인정도 안 해요. 그렇네요. 끝까지 싸울 것. 저희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고. 장동혁 대표도 어제 뭐 대한민국 기자간담회 사법 체계를 지켜나가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 그래서 4.19도 났고요. 5.18도 저기 때 다 우리 시민들이 일어나고 네. 다 그렇게 이날까지 많은 국민들 시민들 소수 야당에 한 거예요. 역사였어요. 자기들 소수 야당이 아니라 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소수 야당의 그런 처절한 피눈물 나는 그런 역사였어요. 어따 대고 지금 다 이렇게 나경원의 발언, 황교안의 발언, 장동영의 발언 다 이렇게 우리 번역기를 돌려보면은 충분히 이 말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대로 반사시켜주면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철면피 같고 부끄러움을 모르는가를 금방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유튜브 같은데 제목에 보면 법원장을 남편으로 둔 뭐는 뭐 좋겠다는 식의 그런 게 막 올라올 정도니까 아 맞아요.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자기들이 비판을 현역 자초하고 현직 있는 거죠. 판사다. 형 양을 보세요. 내용은 굉장히 준엄하게 끄지졌잖아요. 그렇죠. 유죄로 네, 판단했지만 네. 봤더니 뭐야? 기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짜맞추기도 어렵잖아요. 500만 500만 원 원 이상인데 이상이면 400으로 하고. 아 400. 네, 150. 그러다 일조. 보니까 아유 그럴 거면 499만 원 하지 왜 그렇죠. 400만 원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빠루 들고 앞으로 아, 분명히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죠. 폭력적인 건 안 된다는 안 되죠.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해도 음. 빠루 들고 저 정도 하는 것까지는 지금 다 괜찮은 거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쳐졌네요. 앞으로 나경원 어떻게 막으려고. 의원이 했던 만큼 네. 그건 괜찮다. 그리고 이제 최이배 의원을 감금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걸로 해서 나경원은 2천만 원 이번에 1심 선고를 받았는데 네. 그럼 의원 감금에도 구형은 1년 6개월이었어요. 징역 네, 1년 네. 6개월. 근데 의원 감금에도 괜찮네. 그러니까 이거 금고 이상형이 아니니까 의원직 안 날라가네. 그렇죠. 누가 벌금만 내면 되겠네. 이상한 반대 표결 같은 거 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잡아와. 그러면은 잡아와서 가둬놔. 문 감금하고 밖에서 뭐 의자나 뭐 철제 저 책상 같은 걸로 다 막아서 못 나오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뭐 벌금형이야. 벌금. 어차피 의원직 안 날라가. 예. 어떤 캐스팅 보트를 줘서 그 사람이 어떤 표결을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특정 어떤 사람이 어떤 의원이 그런 때 뭐 막아놓고 못 나오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국민들이 1심 이 선고를 그래 1심 선고 잘했네 이렇게 받아들일 걸 생각했는지 저는 이게 되묻고 싶어요 재판부에. 오히려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는 상황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반복적이다. 대부분 그 판결문 주문을 보면 죄는 있다는 거예요. 다 거의 다. 죄에 대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판례라는 건 선례로 계속 남아서 뒤에서 인용을 하잖아요. 앞에 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못 뒤집는데 꼭 형량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몇 년형이냐 이런 이제 그 결과를 내릴 때 엉뚱하게 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짠 듯이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결국 사법부 스스로 돌아봐야 되고 불신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불신을 그렇죠. 자기들이 자초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이중잣대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거꾸로 사법부가. 만약에 국회 선진화법을 떠나서 일반 국민들이 어떤 집회 또는 뭐 어떤 단체에서 뭘로 갈등을 빚고 싸우다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 어떻게 처벌했을까? 아, 네. 그렇네. 만약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 가둬놓고 네. 막 그러고 빠로 들고 설치고 이러면 오한마 뭐 빠루 이런 거 들고 막 이렇게 겁만 줘도 이거 다 저 폭행 협박죄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더군다나 집단적인 위력이에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 특수자가 들어가잖아요. 여러 사람이 또 어떤 무기를 동원해서. 네. 참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란 종식을 위해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내란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아 좋아 이거 잘못됐습니다 유죄예요라고 하면서 양형을 장난치듯이 한다. 네. 이게 이제 지금 느낌을 보면 강자한테 한없이 약한 낮은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을 지금 쑥대밭 만들고 하는데 사실 요 며칠 나온 거 중계된 것만 해도 중계 안 될 때는 어쩔지 정말 가히 끔찍한데 네. 중계된 걸로만 해도 대법원에서 성명 하나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대법원장 명의로 이거 법원의 권위가 스스로 떨어졌고 땅바닥 지하실까지 지금 실추된 거잖아요. 네. 법원이라는 걸 우리가 법원에서 내리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고요. 권위 그 이 사법부의, 엄중한 예. 그 권위를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희화화 시키면 누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면 그럼 어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의 그 중요한 내란 재판을 하는데도 온 국민을 인질로 볼모로 거의 정말 온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는 이런 정도의 일까지를 우리가 목도를 해왔는데 이 재판정을 이렇게 희화화시켰다. 네. 과연 어느 누가 그 결론에 대해서 설사 중형을 내린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중형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직연 재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가 진행한 뭐 한덕수 재판에 이제 나왔던 김용현 이제 변호인들이 네. 막 소란을 피우고 이러다가 감치 명령까지 받게 돼서 뭐 풀려나긴 했지만은 그런 일까지 있었고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없이 지금 현재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계속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을 향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제발 좀 해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어제 나경원 재판 보면서 네. 우리 국민들 다시 한번 또 자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주인장님은? 맞아요. 그 나경원 재판은 물론 이제 이게 다른 거지만 내란하고는 다른 거지만 결국은 아 사법부가 이렇구나. 그럼 사법부는 왜 이렇게 한없이 권력 앞에서 약하지, 센 사람들 앞에서 약하지 하는 네. 것들은 더 확신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이 그렇죠. 나경원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정치적인 사건을 네. 이렇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내란 이런 것도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정치적 사건이 아니죠. 엄밀히 보면 헌법을 유린한 거기 네. 때문에 그건 정치적 사건으로 몰고 가서 마치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정치적 사건화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보면 정쟁처럼 마치 그렇네요. 느낌에 이게 국민들이 속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건 정치적 정무적인 판단이 곁들여지는 저 사건이나 재판이 아닌 거죠. 아. 굉장히 헌법 질서를 유린했느냐 아니냐를 놓고 사형 무기징역 등등의 중형 나중에 이진관 부장판사 그 얘기까지 하잖아요. 네. 그건 작심하고 한 발언이죠. 오죽하면 당신들 말이야 정신 차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얼마나 아나무인으로 왔으면 그 난리를 치고 심지어 방청석에서까지 그러는가. 네. 그래서 그 다시 돌아가면 결국 1차적 책임 법원에 있는 거죠. 자기들 권위를 자기들이 떨어뜨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모두가 떨어뜨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극소수의 몇 명 그 법관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도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사람이 굉장히 엄하게 재판을 이렇게 느껴지죠. 네. 사실은 뭐예요? 그게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에요. 특이할 것도 없어요. 그게 아주 정상적인 재판 진행인데도 엄청 그게 엄하게 보일 정도로 희화화돼 있는 거잖아요. 한상진 부장인가요? 그분이 이제 어제 뭐 법원에 이런 소란이 있었다고 들었다 했더니 그 변호사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나가지 말고 계속 있어요. 우리끼리 재판 끝나고 한 건데 뭔 상관이야라는 그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법원의 권위가 땅바닥에 추락한 걸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네, 권위도 추락을 했고 또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이 과정을 보면은 네. 지금도 아직 안 풀리잖아요. 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판단을 내렸냐? 하나도 자기들이 못 내고 있잖아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그렇죠? 뭐 망구에 진리잖아요. 어허. 이익 보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왜 감춥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조작 수사 정황도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왜 이런 판단이 내려졌느냐? 그리고 대법원 그 이후에 쥐기현 판사는 왜 윤석열을 풀어주고 쥐기현은 왜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 전체적으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나경원 의원의 이 재판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마침을 찍은 느낌이에요. 이제 네. 더 이상은 안 된다. 네, 네. 특히 내란 재판은 더 이상 이 사법부 지금 재판부에 맡기면 안 된다. 이 목소리는 이제 참을 수가 없이 계속 터져 나올 겁니다. 뭐 식품 전담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대로 배정하면 이진관 부장 판사가 맞는 거더라고요. 공안하고 이런 것들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 저렇게 하지만 결론은 엄하게 내릴 것이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아니다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건 예측의 영역일 뿐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진행하다가 엄하게 결론을 내린들 지금 마치 이게 정파적이거나 정치적으로 변질이 돼 있잖아요. 이 재판이. 그러면 그쪽에 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게 쉽게 인정이 되겠냐고요. 네. 만약에 또 경하게 처벌을 한다든지 황당하게 뭐 풀어준다든지 하면 그건 뭐 뒤집어질 일인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도 그 권위는 무게는 다 떨어져 버렸다. 어떻게 보면 그게 노리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왜 그러면 근본적 물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기들 그 소수의 정파적이거나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네. 이재명이라는 분 대표 시절부터 지금 대통령 되기까지 얼마나 자기들이 그에 대해서 밉고 정말 원수로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한 가지 저기로 출발이 돼서 자기들의 전체 대한민국 대법원이 생긴 이 일에 모든 자기들의 어떤 전통이나 권위 이런 것들을 스스로 몇 사람이 떨어뜨린다. 이거에 대해서 과연 그 조직은 왜 침묵하는가? 왜 자정 노력은 없는가? 네. 근본적인 그만큼 과연 정파적으로 이게 밉고 어떤 정파적으로 그들도 들어와 있는가? 지금 벌써 말하지 않는 게 그들이 사법이 정치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거죠. 왜 말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사법적 정의를 그대로 세운다면 지금 벌써 여러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왔어야죠. 그렇네요.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다.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뭐 짚어봤지만은 내란의 밤 때 사법부 대체 뭘 했느냐? 네. 그리고 어떤 전후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고 기록도 안 남기고 기록도 안 남기고 이런 일이 있었느냐? 미심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박성재 전 장관이 구속되지 않고 영장 발부가 안 된 거 이런 것도 다 사법부의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식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위법성 인식이라는 걸로 커버하면서 계속 기각되면서 일관되게 그 뒤에 그 관련된 거 대법원까지 혹시 논리가 흔들면 한 건 다 기각됐어요. 그렇죠. 예외 없이 다 기각됐습니다. 참 예외 없이 다 이제 기각이 돼 있는 그러니까 사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는 그럼 자기들 의구심. 조직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뒤집어서 우리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네. 그럼 그 조직이 그렇게 중요하면 조직의 권위는 국민에서 나와요. 그러면 지금쯤에는 강력한 말이 나와야죠. 그 자기 조직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렇네요. 그렇게 안 나오고 오히려 좀 정치적인 판단을 계속 하는 게 아닌가. 아까 정구승 변호사도 지적을 했지만은 이 보도자료 낸 걸 보면은 정치적인 고려를 왜 사법부에서 하고 있느냐. 그게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있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앞으로 계속 이어 나간다는 그런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게 되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이걸 바꿔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내란 관련해서 내란 전 재판 필요하다. 아마 이제 이 전체적으로 검찰의 모습, 법원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근본적인 이 소위 사법
분야의 근본적 한계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시 뭐냐면 법조 일원화라는 것 때문에 네. 나중에 보면 전부 변호사로 이제 기결이 되잖아요. 거기에 전관예우, 뭘로 옷 벗으면 그렇죠. 정가가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작동을 해 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이 타파되지 않으면 이 앞쪽, 그러니까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그게 검찰이 어떻게 개혁을 하든 간에 네. 어떤 모습이 외형적인 그 외피를 뭘로 두르든지 간에 근본적인 그 정관예우라는 부분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부분 뭐 완전히 없애기도 참 쉽지 않은 현실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편을 취하지 않는 한 네. 오래도록 그들이 쌓아놓은 성은 계속 지속될 것 같다라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법 체계 전체적으로 또 검찰 개혁도 검찰 개혁이지만 법원 개혁. 그러니까 이 통틀어서 이 흐름, 정관예우의 흐름으로 공고하게 쌓여져 있는 기득권의 그 성을 어떻게 또 해체해 나갈 것이냐. 네. 우리의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고요. 당장 우리 앞에 내려진 당면 과제는 내란 전단 재판부를 어떻게 할 거냐. 더 나아가서 뭐 내란 관련된 특별법까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걸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나눴던 이 이준수 잡혔습니다. 잡혀서 체포가 돼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의 수사 방향 그리고 이 씨의 진술 중요성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이제 그 김건희 특검에서 9명이 이제 빠졌죠. 검사들이 빠지면서 그 자리를 메꾸고 지금 심기일전에서 막판 피치를 올리는 상황인데 처음부터 이 특검이 시작될 때부터 우려했던 게 특검이라는 건 기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물론 연장했지만 네. 어쨌든 이제 연장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저기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그 기간만 버틴다. 처음에 이기훈도 도피할 때 마찬가지고 특검 기간만 버틴다. 그 뒤로는 이제 상설 특검으로 가든 또는 뭐 특별 수사 본부 체계로 이제 이관이 되든 어쨌든 강도는 약해진다. 대중의 관심도 줄어든다. 뭐 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근본적으로 너무나 법꾸라지들처럼 또 법꾸라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버티고 있는 이런 한계 그걸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막판까지 몰려오면서 이렇게 왔어요. 네. 이 사람도 거의 이 맨발로 2층에서 뛰어서 도망갔다고 돼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거의 맨몸으로 뛸 정도로 다급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려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알려준 그러면 사람들. 검찰의 뿌리가 그만큼 깊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자, 몇 년 동안 수배가 돼 있었는데도 일도 이 사람이 침범당하지 않았잖아요. 네. 심지어 음주에 걸렸는데도 뭐 그렇게 이렇게 빠져서 체포가 안 되고 왔던 거잖아요. 조직적 비호 세력이 있던 거겠죠. 그에 대해서 근본으로 다시 가봐야 된다. 그게 누구의 지시에 의했든 간에 검찰이나 경찰 어떤 책임이 분명히 드러나겠죠.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드러날 거라고 보고 지금 이 사람이 그러면 언제부터 어디까지 관여되고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음주 걸린 시점하고 이런 걸 보면 거의 2010년부터 대차로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거의 뭐 사실상 한남동 공관 나갈 때까지도 그러면 가서 교류한 거 아니냐라고 추정이 되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 깊은 관계 네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럼 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2010년도 도이치권으로 과연 그렇게 맨몸으로 뛰어낼 정도에 다급했는가? 그럼 그 뒤에는 뭐가 없었는가? 가장 최근 일은 뭐가 없었는가? 도이치모터스는 참 옛날 일이니까. 옛날 일이고 이미 사실은 그에 대해서는 조사도 여러 차례 네. 물론 그에 대해 덮어주고 뭐 이런 거지만 밝혀진 게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과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뛰다가. 그렇죠. 그런 정도로 다급하게 뛰었는가 하는 네. 거에 대한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밝혀져야 될 게 무궁무진해 보인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어제 재판 과정에서도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윤석열과 홍장원의 맞대면 아니었습니까?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흥미진진하다고 해야 되나? 윤석열이 직접 뭐 신문도 하고 윤석열 쪽에서 신문하면서 홍장원이 마치 뭐 뛰어난 블랙 요원인 것처럼 해서 막 잘 지어낸다 이걸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걸 다 박살냈지 않습니까, 홍장원? 뭐 가장 제가 씁쓸한 거는 그거죠. 그 윤의 민낯을 그대로 본다. 요령으로 세상을 산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의와 공정으로 산 사람이 아니다라고 제가 보고 느끼면서 빨리 이거는 벗어나고 떠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부하한테 엎어 씌고 부하한테 한 번도 엎으시고. 인정한 적이 예.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네요. 전부 다 남이 한 거예요. 자기는 뭘 한 게 없어. 곽종근한테도 다 막 뭐, 술 취해서 너 잘못 기억한 거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려고 했고 예. 홍장원한테도 이 뭐 싹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다 싹 다 정리해라 이런 말을 홍장원 이 전 차장이 증언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 아무런 의미를 찾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개별 이 세세한 내용을 우리가 분석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윤석열의 그런 이 지경이 됐으면 뭐 자기들이 어떤 희망을 갖고 지금 썩은 동아줄을 잡고 저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네. 정말 국민 앞에 제가 죄송하다 모든 건 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다른 거 질문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엄밀히 보면.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이거 재판 과정 저희 오마이 TV도 VOD가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서 윤석열의 민낯 예. 이걸 알 수가 윤의 있다. 민낯 또 민낯이지만 예. 조금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지식인의 허상이 너무나 판을 치고 대한민국의 어떤 중요한 네. 리더십에 대한 그런 상을 바꿔놨다. 국민들의 리더십에 대한 리더에 대한 그런 상을 흐려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지식인의 허상, 뭐 저를 포함하여 그래도 뭐 글깨나 읽고 공부깨나 했다, 뭐 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전체를 다시 돌아봐야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그래도 오셨으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국민의힘 이제 박민영 대변인의 이 망언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이 개인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 발언을 한 걸 가지고 송은석 이 원내대표는 자그마한 일을 언론이 이렇게 키우냐 네, 이런 식의 얘기. 음. 그다음에 사표를 수리하자는 장동혁 대표의 이런 모습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되는 발언이나 인식이 정말 화가 나지만 네. 또 거기에 더해서 더 화가 나는 거는 일종의 2차 가해 성격의 조치나 언행들 있잖아요. 본인도 해명한다고 뭐 페이스북에 써놓은 거를 여기서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왜냐하면 2차 가해거든요. 네. 그리고 그를 대하는 지도부들의 인식 뭐 이준석 대표도 뭐라고 했다고 하는 거를 봤는데 그런 인식들 그게 그들의 수준이에요. 장애인 분들에 대한 대하는 수준이나 또는 사회적 소수들 약자들에 대한 그들의 평상시 인식이에요. 이것도 그 민낯이 이제 드러나 완벽히 있는 민낯이 거다. 드러났고 아. 그 당이 얼마나 그야말로 이제 부르주아틱하게 왔는가 자기들만의 리그로 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 제발 지금이라도 자기들 인식이 그 수준이라는 건 다 드러났으니까 딱 멈추고 딴 얘기나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 그 당사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 터지겠어요. 그래요. 국힘 내부에서는 지금 뭐 개인 유튜브 출연 자제해라 자제령이 좀 내려지고 있는 그런 기류라고 하던데. 대체로 보면은 네. 그들은 더 그게 마치 뭐 스타 됐냐. 엊그제 그 변호사도 마찬가지지만 뭐 쌍욕처럼 했을 때 뭐 후원금 이런 게 이제 결부가 되는 게 있나 보죠. 김용현 변호인이 막 유튜브를 풀려난 다음에 바로 또 유튜브 하면서 네. 그런 모습. 오히려 더 영웅적인 서사 자기들끼리는 그게 마치 스타가 된 것처럼 별다고 이런 나왔다 뭐 거잖아요. 이런 느낌의 그럼 또 활용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씁쓸한 이런 모습이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말로 뭐 국민의힘은 다 끝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자 신용한 우리 부위원장님과 오늘 또 기분 좋은 얘기로 시작했다가 좀 네. 씁쓸한 얘기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네.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쎄요 매일매일 뭐 분노할 만한 것도 그 에너지도 정말 떨어질 정도로 너무 많은 일들이 생겨왔어요. 그런데 네. 분노의 에너지를 지금부터 이제 축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막 나오는 때가 이제 가까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건의 이제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말 일반인의 상식 그리고 일반인의 법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진짜 그 분노의 에너지로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에너지를 지금 축적해야 되는 네. 초겨울 뱀이나 이런 저기도 많이 에너지를 축적하고 땅으로 가고 하잖아요. 겨울잠 드는 동물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이 혹한기를 대비해서 다시 에너지를 축적해야 되는 좀 있으면 이제 12월 3일이 다가옵니다. 절대로 잊지 말고 그럼요. 그때 우리가 분노했던 그 에너지를 다시 모아야 되는 참 지치지 않아야 된다. 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화는 나지만 그래도 예. 절대로 지치지 말고 또 화도 함부로 표출하지 마시고 그걸 에너지로 축적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